지옥에서의 철학.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행위를 골라야 한다면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나치 독일 혹은 제3제국은 유럽에서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히만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궁극적 해결이라고 망명하며 앞장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히만은 대량 학살이 가능한 시스템을 고안했어요. 유럽 각지로부터 유대인을 속출하여 강제 수용소로 이동시켰고 가스실로 만들었어요. 전쟁이 끝나자 그는 로마에 살고 있던 오스트리아 주교의 도움을 받아 아르헨티나로 몰래 이주했어요. 그는 신분 세탁을 한 뒤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일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이 모사드가 그를 찾아냈어요. 1960년 5월 1일 모사드는 가리발디 작전으로 알려진 계획에 착수했고 아히만은 납치한 뒤 그가 진짜 신분을 밝힐 때까지 지조했어요. 그리고 아히만을 약으로 재운 뒤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르헨티나에서 예루살렘으로 빼왔어요. 아히만은 예루살렘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에 해부되었습니다. 미국의 뉴요커 잡지에는 독일의 유태인 철학자 헤나 알렌트에게 아히만 재판을 지켜보고 기사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아히만 재판을 기록한 아렌트의 글은 악의 군원에 대해 최고의 성찰을 한 철학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아렌트는 아히만이라는 괴물을 대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날아갔어요. 그녀는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이 그토록 악을 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렌트는 악행을 위해 온 힘을 쏟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 앞에는 너무도 정상적이고 평범한 한 인간이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보스럽게도 보이는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아렌트는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범죄를 저질렀을까? 철학자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답을 찾았습니다. 아히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절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히만이 되풀이한 변명은 계속해서 자신은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뿐이었지요. 자신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했고 독일 제국의 법을 존중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히만은 자신의 무지함을 과시라도 한 듯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칸트의 도덕률을 끌어오기까지 했습니다. 1923년 카리니 그란드의 대성당 밖 한 구석에 세워진 칸트의 모비명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가슴의 도덕률이 그것이다. 아히만이 따르고 지켜야 할 의무는 칸트가 그토록 열망하고 높이 평가하던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었지 독일 제국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렌트는 재판을 지켜보며 인간이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인간이 본성으로 가진 모든 악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이러한 현상을 언급하기 위해 악의 평범성을 개념하였습니다. 아렌트는 이 개념을 통해 악행이 유발한 피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을 행하는 주체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성찰하고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면 나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요. 아렌트는 아히만이 멍청하게 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사고의 무능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었기에 그는 잔혹하고 잔인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아이만의 경우에 가장 심각한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점이다. 아렌트는 아이만이 그 같은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렌트는 왕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왕따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사람들이 아동 착취로 제조된 제품들에 대해서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소비하는 것처럼요. 무리 속 개인들이 왕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성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과는 상관없으니 방관하고 방조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 왕따가 생깁니다. 왕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되면 왕따 문제에 대해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공론의 상을 만들어 보기로 바랍니다. 철학에게 일상을 묻다 타인에게 휘두르지 않는 나를 위해 에두아르토 안단테 지음 유아가다 옮긴 출판사 다봉 26페이지 내 것이 아닌 자유로운 당신을 사랑해. 사랑한다면 비밀번호 공유는 당연할까? 존 스튜어트 밀, 엠마뉴엘 에비너스.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한 철학자로 존 스튜어트 밀이 있습니다. 이 사상가는 평범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밀의 아버지는 아들을 천재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완벽하게 짜인 하루 일과를 계획해서 밀이 각 분야에 저명한 어른들과 하고만 대화하게 강요했지요. 아버지가 설계한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로 밀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밀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투쟁해야 하는 가치로 자유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밀의 아버지는 아들을 천재로 키우는 데는 성공했어요. 밀은 고작 6살에 고대 로마 역사를 책으로 정리했고 7살에는 그리스어로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을 줄 알았으며 12살에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 석학이 되었으니까요. 밀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식을 비교하며 밀이 몹시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읽다 보면 반대로 밀이 여러분을 부러워했을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밀은 20살이 되자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거든요. 그는 외로웠고 절망에 쌓였어요. 여태껏 축적해놓은 지식은 절망감에 대항하여 힘겹게 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지요. 그런데 사랑이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를 구원한 사랑의 여신은 바로 동료 철학자 헨리 테일러였습니다. 두 사람은 괴로워해서 억압받는 상황에 처한 모든 인류를 자유에 의해 함께 투쟁했습니다. 가부장적 제도 아래에서 억압받던 여성들을 옹호했고 여성의 투표권, 노예 제도 폐지, 여성의 사회활동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어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핸드폰과 이성 친구에 관한 상황 말이에요. 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아주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이성 친구도 사회 구성원의 한 명이지요. 최대 행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종류의 집합체이건 모든 사람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입니다.